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람과 대화하는 노인. 작은 어촌마을 해안가에 70이 넘은 어부 덕수 노인이 살고 있었다. 평생을 바다와 함께 보낸 그는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바닷가로 나가 혼자만의 의식을 치렀다. 오늘은 정명이 부네. 고기가 많이 잡히겠구먼. 흑석이 오나? 오늘은 일찍 들어와야겠어. 덕수 노인은 바람마다 이름을 붙여 부르며 대화를 나누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저 나이 들어 이상해진 거라며 수군거렸다. 저 영감님 요새 혼자 뭐라고 중얼중얼대네? 바람하고 얘기한다더라. 참 안 됐어. 하지만 젊은 어부들이 비웃으면 덕수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람은 나를 알아본다네. 이 친구들하고 50년을 함께 살았거든. 덕수 노인의 바람 읽기는 신기할 정도로 정확했다. 그는 바람마다 고유한 성질에 따라 이름을 부여했다. 새벽에 부드럽게 불어오며 은은한 바다 내음을 전해주는 바람은 청명이었다. 이 바람이 불면 고기들이 활발하게 움직여 그물이 무거워졌다. 먹구름을 몰고 오며 거칠게 부는 바람은 흑석이었다. 이 바람이 오면 빨리 배를 육지로 끌어올려야 했다. 서쪽에서 불어와 배를 힘차게 밀어주는 바람은 서달이었다. 이 바람 덕분에 먼 바다까지 나갈 수 있었다. 동쪽에서 소금기를 가득 머금고 오는 바람은 해승이었다. 마치 바다의 스님처럼 고요하고 깊은 울림을 가진 바람이었다. 남쪽의 따뜻한 바람은 남수라고 불렀고 북쪽의 차가운 바람은 북설이라 이름지었다. 특히 봄날 오후에 불어오는 포근한 바람은 화창이라 불렀는데 이 바람이 불면 마을 전체가 평화로워졌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그의 예측이 빗나간 적이 거의 없자 점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덕수 영감이 흑석이 온다 하면 그날은 배 안 빼는 게 좋다더라. 서달이 분다니까 오늘은 먼 바다까지 나가볼까? 어느새 그는 마을에 살아있는 일기예보가 되었고 젊은 어부들도 출항 전에 꼭 그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다. 그의 여름은 유독 무더웠다. 바다는 평소보다 잔잔했고 하늘은 하얗게 달아올랐다. 덕수 노인은 며칠째 바닷가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하네. 이런 바람은 처음이야. 그가 느끼는 바람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것과도 달랐다. 겉으로는 잔잔해 보이지만 뭔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공기가 무겁고 끈적했으며 새들도 평소보다 낮게 날았다. 며칠을 관찰하던 노인은 이 낯선 바람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더욱 세심히 관찰했다. 바람의 온도, 습도, 방향의 미묘한 변화까지 놓치지 않으려 했다. 이 녀석 이름을 뭐라고 해야 할까? 마침내 그는 이 바람을 아문이라고 불렀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바람이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뭔가 거대한 일을 예고하는 듯했다. 여보게, 오늘은 배를 빼지 마시게. 아문이 뭔가 큰 일을 준비하고 있어. 하지만 젊은 어부들은 고개를 저었다. 영감님, 하늘 좀 보세요. 이렇게 맑은데 무슨 폭풍이 온다는 거예요? 요즘 관청에서 다 알려주잖아요. 오늘 날씨 좋다고 나왔는데요? 덕수 노인은 한숨을 쉬며 다시 한번 당부했지만 절반 이상의 배들이 바다로 나갔다. 그날 오후 3시경 갑자기 하늘이 검게 변했다.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고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며 높아졌다. 이미 많은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 덕수노인은 근처 언덕에 올라가 횃불을 들고 바다를 향해 소리쳤다. 아무나 이제 화 좀 그만 내거라. 모두 무서워하잖니. 폭풍은 밤새 계속되었다. 노인은 언덕에서 내려오지 않고 계속 바다를 향해 외쳤다. 마치 오랜 친구를 달래듯이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바람에게 말을 걸었다. 청명아, 너라도 와서 얘 좀 달래봐. 서달아, 패들을 육지 쪽으로 밀어줘. 혜승아, 네가 가진 머리로 이 난폭한 친구를 진정시켜다오. 그래서 그런지 신기하게도 새벽이 되자 바람이 점점 잠잠해졌다. 마치 노인의 말을 들은 듯이 거센 바람들이 조금씩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바다로 나갔던 배들이 하나둘 항구로 돌아왔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다. 그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덕수 노인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단순히 바람에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연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젊은 어부 하나가 물었다. 영감님, 어떻게 그렇게 바람을 잘 아세요? 덕수 노인은 곤방대를 천천히 빨며 진지하게 대답했다. 50년을 바다에서 살면서 배운 거지. 처음엔 나도 바람이 그냥 바람인 줄만 알았어.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다 다르더라고. 마치 사람처럼 말이야. 청명이는 온화하고 흑석이는 성급하고 혜승이는 깊이가 있고. 그럼 바람이 정말 영감님 말을 알아듣나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바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바람도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더라고. 서로 존중하면 그게 대화 아니겠나?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야. 젊은 어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 그도 노인에게서 바람 잃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노인은 그에게 바람의 이름뿐만 아니라 각 바람이 가진 특성과 바다에 미치는 영향까지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시간이 흘러 덕수 노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처음엔 날씨를 묻기 위해 왔던 어부들이 점차 노인의 깊은 통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바람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단순한 구분이 아니야.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뜻이지. 청명, 흑석, 서달, 혜승. 이 모든 이름은 바람에 대한 나의 감사와 경외의 표현이야. 노인은 사람들에게 자연을 읽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구름의 모양과 움직이는 속도, 파도의 색깔과 높이, 공기의 습도와 온도 변화, 새들의 비행 방법까지 자연이 보내는 모든 신호를 해석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자연은 살아있는 존재라서 매 순간 변하고 있거든. 우리는 그 변화를 마음으로 느낄 줄 알아야 해. 자연과 직접 대화하는 능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네. 덕수 노인은 80이 넘어서도 여전히 매일 새벽 바닷가에 나갔다. 그리고 바람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 마을 사람들도 그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때로는 함께 바닷가에 서서 바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노인이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은 이것이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지혜는 자연을 정복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대화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이었다. 그는 바람의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단순한 자연현상을 살아있는 존재로 받아들였고 그 겸손한 자세가 결국 모든 사람을 더 안전하게 지켜주었다.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
진짜 지혜는 자연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거지. 노인의 바람 친구들은 바다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이름을 불러주는 노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도 바람이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자연의 친구로 여기게 되었다. 그 남편의 그 아내, 가난한 선비인 윤자은이 과거에부터 몇 년 만에 이조 참의 벼슬에 올랐다. 하지만 강직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성품인 윤자은인지라 가세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조 판서가 집으로 그를 불렀다. 잘 차려진 주안상이 나오고 술이 몇 잔 오가자 판서가 입을 뗐다. 이보게 윤참이, 긴히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있네. 무슨 말씀이신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아이가 아직 구실을 못하니 자네가 곁에 두었으면 해서 말이네. 중도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내가 나설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윤자은은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자네 뒤는 내가 봐주겠네. 다음번 이조 판서는 자네 아니면 누구겠나?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술자리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집으로 돌아온 윤자은의 기색을 보고 아내가 물었다. 판서대감 댁에 다녀오신다더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아니요. 그만 쉬고 싶소. 잠자리에서 윤자은은 생각했다. 그런 식으로 관직을 얻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설사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그러나 이조 판서의 제안을 거절한 대가는 참의직을 내놓는 것이었다. 참판과 공모에서 대수롭지 않은 일을 문제 삼아 윤자은을 파직시킨 것이다. 윤자은은 타락한 정치 현실에 환멸을 느끼고 한양을 등지고 파주고을로 낙향해서 아내와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일이 손에 익지 않아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편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이제 제법 농사일도 손에 익고 아내도 농부의 아내 티가 났다. 그러던 어느 날 조정에서 사람이 나왔다. 윤참이 어른 맞으시죠? 예전엔 그렇게 불렀소만 지금은 아니요. 그런데 무슨 일이요? 이조 판서와 참판은 불의한 그동안의 행적이 드러나 유배를 가게 되었고 억울하게 파직된 윤참이는 복직시킨다는 명이었다. 윤자은은 시골 생활을 정리하고 한양으로 올라가기에 이르렀다. 예전에도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낙향에서 다시 입성하려다 보니 형편이 더 어려워 전 재산을 털어 변두리에 작은 초가집을 마련했다. 이조 참의가 사는 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했다. 하지만 윤자은과 아내는 그렇게 작은 집이라도 만족했다. 아내는 부엌과 마루, 단칸방을 하루 종일 쓸고 닦았다. 그런데 그날 밤 아내의 얼굴빛이 어두웠다. 아니, 왜 그러시오? 어디 아프오? 아니에요. 그런데 여보, 우리 다른 데로 이사 가요. 이 집이 마음에 든다고 하지 않았소. 그런데 갑자기 이사를 가자니. 그 다음 날도 아내의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뭔가를 보았는지 부엌에 드나들기를 꺼리는 것이었다. 부엌에서 무슨 흉한 거라도 보았는지 왜 그러지? 지금까지 한 번도 남편의 뜻을 거부한 적 없는 아내가 이사 가자고 하니 윤자은은 손해를 감수하고서 급하게 집을 처분하고 다른 집을 구해야 했다. 더 허름한 집이었지만 집을 옮기고 나니 아내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이었다.
집사람 마음이 편하면 됐어. 윤자은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집을 옮기게 된 내막은 다른 데 있었다. 한양에 집을 마련하고 부엌을 치우던 아내가 아궁이 청소를 시작한 때였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이라 아궁이에 불 뗀 찌꺼기가 수북이 쌓여 입구가 가려질 정도였다. 쇠스랑을 가지고 재와 불탄 나뭇가지를 긁어내고 덮인 흙을 파내는데 뭔가 쇠스랑 끝에 걸렸다. 이게 뭐지? 흙을 파보니 작은 소뚜껑이 덮여 있었다. 소뚜껑을 열어본 아내는 뒤로 엉덩방아를 찧었다. 밑에서 나온 건 작은 항아리였는데 그 속에 번쩍이는 금덩어리가 수북이 쌓여 있지 않은가? 에구머니나,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늘이 주신 선물인가? 이거면 이제 잘 살 수 있는데.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아내의 얼굴이 다음 순간 어둡게 변했다. 아니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남편의 뜻을 거역할 순 없어. 아내는 파낸 항아리를 도로묶고 소뚜껑을 닫고 흙을 덮어 원래대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부엌에 들어가면 마음이 심란했다. 더구나 금덩어리가 들어있는 아궁이에 불을 지필 수가 없었다. 그래, 여기서 떠나자. 그래서 이렇게 다른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것이었다. 이사 온 첫날 밤, 아내의 꿈속에 하얀 백발노인이 나타났다. 너의 분수를 지키고 탐하지 않는 마음씨가 남편을 닮았구나. 돈은 있어도 금방 사라지는 법. 대신 이걸 주겠노라. 노인은 아내의 손에 황금으로 된 문패를 쥐어주었다.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 뒤로 윤자원은 능력을 인정받아 2조 판서를 거쳐 영의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고 슬하에 둔 자녀들도 장성하여 모두 관직에 올라 그야말로 황금문패에 걸맞은 가문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누가 가장 큰 부자인가? 사과로 유명한 청송에 만석군 박부자가 있었다. 그는 대단한 부자로 대궐 같은 집과 넓은 땅을 가졌으며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었다. 곳간과 창고마다 곡식과 온갖 재물이 넘쳐났고 거느리는 일꾼과 하인의 수도 많아 잔치라도 한번 할라치면 이웃 마을까지도 떠들썩했다. 박부자는 넓은 논밭을 돌아보며 생각했다. 이 드넓은 땅을 봐라. 나라님도 부럽지 않구나. 박부자는 오래오래 자신에게 찾아온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 싶었다. 그래서 좋다는 약초나 귀하다는 보약이 있으면 얼마가 들더라도 아낌없이 사들였다. 어르신, 이건 신만이가 조선 팔도를 다 뒤져서 겨우 구해온 명약입니다. 알았소. 놓고 가시오. 약재상들이 하루가 멀다고 박부자 집에 드나들었다. 하루는 박부자 집 소슬대문 앞에 노승이 서서 목탁을 두드리며 시주를 청했다. 안으로 모시고 와서 넉넉히 담아드려라. 평소 덕이 많은 안주인이 하녀에게 지시했다. 노승은 시주를 받아들고 동네 정자를 지나가게 되었다. 정자에는 마을 사람들이 나무 그늘에 모여 앉아 더위를 식히고 있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낯이 익던 사람들은 노승을 보고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노승은 잠시 쉬어갈 겸 정자에 앉았다. 그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노승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근동에서 가장 큰 부자가 오늘 밤 세상을 떠나게 되었구먼. 그리고는 목탁을 두드리며 길을 떠났다.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누군지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말하지 않아도 누군지 다 안다는 표정이었다. 그들은 내일 초상집에서 보자는 눈짓을 하며 제각기 갈 길로 흩어졌다. 거기에는 박 부자의 하인도 있었다. 하인은 그 말을 듣고 사색이 되어 안주인에게 달려갔다. 마님, 조금 전 다녀간 스님이 근동에서 가장 큰 부자가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날 거라고 했습니다요. 최고 부자라면 저희 영감마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냐? 얼른 어른께 전해드려야겠다. 안주인이 노승의 말을 전하자 박 부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건강이라면 자신 있는데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요? 박 부자는 황급히 용하다는 의원들을 차례로 불러 몸에 어디 이상이 있는지 맥을 짚어보게 했다. 박 부자는 힘없이 자리에 누워 있었다. 유명한 의원들은 그 곁에 붙어 서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의학 지식을 총동원하고 또한 모든 약을 바쳤다. 마침내 밤이 되었다. 밤이 점점 깊어가더니 이윽고 동쪽이 훤하게 밝아왔다. 박 부자에게는 그 하룻밤이야말로 길고도 긴 밤이었다. 그러나 박 부자는 살아있었다. 그는 죽음에서 벗어나 살아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다. 그래도 박 부자와 가족들은 스님에게 들은 말이 있어 얼마 동안은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 일도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했는데 혹시 나보다 더 큰 부자가 있나? 박 부자는 근동에서 네로라 하는 부자가 하루 이틀 사이에 세상을 떠난 일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하지만 산빛 아래 움막을 짓고 사는 늙은 거지 노인이 쓸쓸히 세상을 떠난 것 말고는 손가락 안에 꼽을 만한 부잣집에선 아예 아무 일도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박 부자의 걱정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커져만 갔다. 스님이 없는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안 되겠다. 스님을 찾아가 봐야겠구나. 박 부자는 시주를 왔던 노승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보고는 하인을 데리고 그 절을 찾아갔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는지요? 일전에 저희 집에 시주를 오셨다가 가시는 길에 마을 정자에서 근동에서 가장 큰 부자가 세상을 떠난다고 말씀하셨기에 걱정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노승은 얼굴에 미소를 띠더니 말했다. 어른께서 가장 큰 부자라고 생각하시나 보군요.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지요. 진정한 부자는 하늘의 재산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더니 다시 말했다. 얼마 전에 움막에서 쓸쓸히 숨을 거둔 노인이야말로 가장 큰 부자랍니다. 젊을 때부터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자기 일처럼 돕곤 했지요. 그 바람에 항상 가난하게 살면서도 늘 행복했지요. 늙음하게 쓸쓸하게 살면서도 소망을 하늘에 두고 자신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저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벌레가 먹고 녹이 스는 일도 없는 그러한 보물은 이 세상에 덧없는 그 어떤 재물보다 훨씬 값진 것이지요. 박 부자는 이때부터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온 박 부자는 그때부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많은 재산을 내놓았다. 이후로도 그는 하늘에 많은 재산을 쌓아 큰 부자가 되려고 더 많은 선행을 했다. 나는 손보다 낭자가 더 좋소. 서라벌장터인 동시에서
곡물을 파는 서조라는 상인이 있었다. 겨울이 다가오자 월동 준비를 하려는 사람들로 장터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볐다. 소금, 젓갈, 비단, 곡식, 숯 등 다양한 물건이 진열되어 있었고 귀족들과 부자들은 장터를 오가며 상인들과 물건값을 흥정하느라 옥신각신 떠들고 있었다. 하지만 가난한 백성들은 형편이 어려워 필요한 물건을 서로 물물 교환해서 생계를 꾸려나갔다. 어서 오십시오. 쌀 단말하고 보리 서말만 주시오. 서조는 그날도 곡물을 팔아 쏠쏠하게 재미를 보았다. 매년 흉년이 든 때라 가게의 곡식을 쌓기가 무섭게 다 팔려나갔다. 특히 누님이 지은 농작물을 비교적 싸게 받아와 남들보다 싸게 팔아도 이윤이 좋은 편이었다. 그는 순발력 있는 입담과 재치로 양반들과 부자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그들을 단골로 확보해서 매상을 올렸다. 곡식 가게는 항상 손님이 많아. 흉년인데다가 저 친구 수완이 보통이 아니라서. 서조는 너그럽고 속이 깊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었다. 인정 또한 많아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없었다. 서조가 사는 집 근처에 힘들게 사는 노인 한 분이 있었다. 서조는 남몰래 홀로 사는 할아버지의 집에 곡식을 가져다 주곤 했다. 처음엔 처마 밑에 놓인 곡식을 보며 누가 가져다 놓았을까 궁금해하던 할아버지도 시간이 지나 서조가 한 일이란 걸 알게 되었다. 그 이후로도 서조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도와줘서 정말 고맙소. 이 병든 늙은이를 이렇게 도와주다니.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러는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아니었다. 어린 시절 그는 불우하게 살아야 했다. 나무를 하며 살아가던 가난한 아버지는 항상 끼니를 걱정할 판이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에 여러 식구가 모여 살며 추운 겨울이면 불기운 없는 단칸방에서 오돌오돌 떨어야 했다. 얘야, 넌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라. 일에 잔뼈가 굵어 나무지기에만 나르던 박복한 아버지가 산에서 굴러떨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눈을 감으면서 큰아들 서조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었다. 서조는 어린 나이에 식구들을 건사하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장터에서 짐을 날라주고 몇 푼씩 벌어온 돈으로 가족들의 끼니를 챙겨야 했다. 그래도 서조는 항상 웃는 낯빛으로 매사에 열심히 일했다. 저 총각은 참 부지런해. 암요, 그렇고 말고요. 장터에서도 서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칭찬이 자자했다. 어느 날 누이가 이웃마을 농부에게 시집을 갔다. 그리 넓은 땅은 아니지만 부지런한 매부는 농사를 잘 지어 남들보다 소출이 몇 배나 더 많았다. 그때 가난을 벗어날 생각에 이것저것 골똘히 생각하고 있던 서조가 매부에게 제안했다. 형님, 곡식을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그래? 자네가 팔아준다면 좋지. 서조는 장터 모퉁이에 자리를 깔고 곡식을 팔았다. 처음에는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해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 요령이 생기고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드는 것이었다. 다 세우면 동짓날인데 왜 팥은 없는 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일 준비해 놓을 테니 꼭 들리시오. 그리고는 팥 수확을 한 이웃집에 가서 팥을 사와 준비해 놓았다.
이렇게 손님과 약속을 지키며 부지런히 몇 달, 몇 해 지나다 보니 점점 곡식의 양과 가지수가 늘고 단골이 많아져 서랍을 동시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곡식 판매상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윤이 나면 곡식을 재배할 땅을 넓혀 매부에게 농사를 짓게 했다. 이러다 보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야말로 금상첨화했다. 어느 날이었다. 날씨도 추운데 그만 들어가자. 점원에게 가게 정리를 지시하고 매상을 확인하는데 한 노인이 가게에 들어섰다.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신가요? 곡식이 필요한데 혹시 물건으로 드릴 수 있을까 해서. 물건이요? 네, 목화를 타서 소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곡식과 바꿀 수 있을까요? 노인의 모습을 보아하니 연로하고 다리가 불편해 보였다. 필요하신 곡식을 가져가시죠. 그렇게 해 주신다니 고맙습니다. 올겨울은 잘 지낼 수 있겠군요. 노인이 필요한 걸 챙기자 서조가 점원에게 일렀다. 가는 길에 갖다 드려라. 집이 어딘지 잘 알아두고. 그러면 소음은 조만간 한번 들르겠습니다. 서조는 노인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노인분의 소음을 팔아드려야겠다. 다음날 서조는 점원이 알려준 곳으로 노인을 찾아갔다. 외곽에 있는 허름한 초가에서 인기척을 하니 젊은 여자가 나왔다. 누구신지요? 곡물상을 하는 서조라 합니다. 어르신을 뵈려고 왔소. 아, 말씀 들었어요. 들어오세요. 처녀를 따라 들어가니 노인이 반갑게 맞았다. 이리 앉으시오. 정말 고맙소. 가져갈 소음은 준비해 두었소. 서조는 겨울이 가기 전에 노인의 소음을 팔아주겠다고 말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소. 그러더니 조금 전에 본 처녀를 불렀다. 인화야, 이리 좀 들어오너라. 노인의 부름에 여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내 딸이요. 작년에 아내가 떠나고 단 둘이 살고 있어. 나보다는 이 아이와 얘기하는 게 좋겠구려. 서조는 노인의 딸 인화에게 장터에 소문을 내다 팔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올겨울엔 끼니 걱정 안 해도 되겠군요. 인화는 환한 미소를 띠며 기뻐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서조는 넋을 잃고 한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이 많은 목화 농사는 누가 지은 겁니까? 어르신은 다리가 불편하신 것 같던데. 서조는 정신을 차리고 물었다. 예, 아버지가 얼마 전에 밭도롱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다치셨어요. 목화 농사는 아버지가 지으시고 제가 간간히 도와드렸지요. 그때 노인이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아이고, 말도 마시우. 우리 인화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늦은 시간까지 목화밭에서 살았지 뭐예요. 저 어린 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노인은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애초로운 듯 딸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고마움과 미안함이 그의 얼굴에서 고스란히 느껴졌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옆에서 도와줬을 뿐 아버지가 고생이 많았지요. 부녀의 이야기를 듣던 서조는 그들의 따뜻한 대화에 가슴이 뭉클했다. 말을 주고받으면 받을수록, 보면 볼수록 인화의 됨됨이를 짐작할 수 있었다. 20대 초반에 장사를 시작한 서조는 아직 미혼이었다.
서조를 결혼시키려는 누님의 극성에도 마다하고 지금까지 홀로 지내던 서조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서조는 인화에게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흠칫 두 사람은 시선이 마주치자 서로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손보다 낭자가 더 좋소. 어느 날 서조가 인화에게 고백했다. 그렇게 그들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고 서조는 목화를 핑계로 인화의 집을 들락거렸다. 갈 때마다 서조는 좋은 음식을 싸들고 가 노인을 대접했다. 얼마 후 서조는 특유의 입심으로 단골들을 끌어들였고 겨울이 가기 전에 소물 모조리 팔아치웠다. 자, 받으십시오. 그동안 번 돈입니다. 이걸 다 주면 어떻게 하시오? 지난번 곡식값도 있고 판매 이윤도 떼어야 할 텐데. 전 다른 걸 받겠습니다. 다른 거라니. 그러자 서조는 대답 대신 인화를 바라보았다. 인화는 서조가 바라보자 얼굴을 붉히더니 고개를 숙였다. 인화야, 네 생각도 그러하냐? 노인의 물음에 인화는 고개만 끄덕였다. 서조와 인화는 곡식과 솜처럼 서로에게 힘을 주고 따뜻하게 감싸주기로 했다. 그들은 이듬해 꽃 피고 새 우는 따뜻한 봄날에 혼례를 올렸고 서조는 자신의 집 옆에 노인이 평안하게 살 집을 지었다. 그리고 행복한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갔다. 갑자기 찾아오는 뜻밖의 인연이 큰 행운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시아버지를 구한 며느리. 하루 일과가 끝나자 노인은 잠시 허리를 펴고 산마루를 물들이고 있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마당에는 땅거미가 내리고 있었다. 내 마지막 유작이다. 모든 걸 불살라 가장 훌륭한 대웅전을 만들어 보리라. 대목장 노인은 팔순의 나이가 무색하게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을 불태우고 있었다. 때는 신라 마렵이었다. 왕은 나라의 융성을 기원하고자 오락산 기슭에 도갑사를 창건하게 되었다. 전국에 내로라 하는 목수가 모두 동원되어 99칸의 사찰을 짓는 일에 매달렸다. 평생을 목수일로 살아온 대목장 노인은 대웅전 석가래 작업을 맡아 마지막 남은 투혼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름진 노인의 얼굴은 놀라움과 당혹감으로 낯빛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아니, 이럴 수가. 큰일이구나. 노인은 자를 들고 석가래 제목의 길이를 한자 한자 재고 또 재었다. 그런데 아무리 재도 길이가 짧은 것이다. 알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이런 실수를. 대목장 노인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평생 목수로 살아오며 명목으로 평가를 받던 자신이 대웅전 석가래 작업에서 이런 실수를 하다니 말이다. 다시 석가래를 만들려면 목재를 모으는 것도 그렇고 상량식을 앞두고 다시 만들 시간도 없었다. 며칠 후 상량을 하고 석가래를 올리면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노인은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았다. 처음 목수 일을 배워 스승을 따라 나선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게 불거품이 되었구나. 노인은 절망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집으로 돌아온 노인은 갑자기 오한이 나고 기력이 빠지더니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다. 아버님, 어디 편찮으세요?
며느리가 저녁 밥상을 차려오다가 시아버지를 보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아니다, 괜찮다.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밤새도록 고열에 시달리더니 다음날 노인은 공사장에 나가지도 못했다. 대목월은 괜찮으십니까? 대웅전 작업을 하는 목수들이 노인을 찾아왔다. 노인이 몸져 눕는 바람에 일에도 차질이 불가피했다. 잠시 쉬면 괜찮을 거네. 걱정하지 말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수들이 돌아간 뒤 노인의 주름진 얼굴엔 더 깊은 주름이 잡혔다. 아버님,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지요? 이렇게 자리에 누워 계시니 염려가 되옵니다. 노인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를 보고 며느리가 근심 어린 얼굴로 간곡히 말했다. 노인은 며느리의 정성에 못 이겨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이냐? 아버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방도가 있을 겁니다. 시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말은 했지만 며느리는 눈앞이 캄캄했다. 앞으로 닥칠 무서운 일이 눈앞에 선했다. 며느리는 그러한 기색을 감추고 밖으로 나와 처마 밑에 앉아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다음 날이었다. 공사를 맡은 벼슬아치들이 와서 노인의 병을 걱정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완공을 기뻐했다. 노인이 아무 말이 없자 그들은 노인의 쾌차를 빌며 위로의 말을 건네고는 돌아갔다. 그들을 전송하고 돌아온 며느리는 암담하기 이를 데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처마 밑에 앉아 지붕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는데 오래된 석가래가 부서져 기울어진 처마에 석가래를 덧댄 흔적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며느리의 눈이 번쩍 뜨였다.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며느리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시아버지에게로 달려갔다. 아버님! 시아버지는 후다닥 들어오는 며느리를 힘없이 쳐다보았다. 석가래가 짧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그렇다만 제 모자란 소견이오나 짧은 석가래를 그만큼 덧대어 붙이면 어떻겠습니까? 덧대어 있는다고?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던 노인이 갑자기 흥분해서 소리쳤다. 그래, 내 말이 옳구나. 그렇게 부연을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더 육중하고 지붕의 맵시가 한층 더하겠구나. 누가 그 웅장하고 멋스러움을 따를 수 있겠느냐. 노인은 언제 아팠냐는 듯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는 그 길로 대웅전으로 달려갔다. 자, 늦지 않게 서두르세. 노인은 목수들에게 덧댈 나무를 자르도록 지시하고 석가래를 이중으로 덧대 튼튼한 대웅전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하마터면 실수로 이어질 뻔한 월악산 도갑사 대웅전은 그렇게 며느리의 지혜로 부연식이라는 새로운 건축 양식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시아버지 소실이 된 여종. 젊은 부부가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부인, 과거 준비를 위해 당분간 조용한 곳으로 떠나야겠어. 그동안 아버님을 잘 모셔주시오. 정성껏 잘 모실 테니 마음 편히 학문에 전념하세요. 부인의 말에 남편은 안심하고 길을 떠났다. 하지만 연년생 사내 아이들과 이제 갓 돌진한 막내까지 키우다 보니 시아버지 봉양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부인은 여종 갓난이를 불러 일렀다. 갓난아, 내가 아버님 시중을 들어야겠다. 곁에 있으면서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드리거라. 네, 마님,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그날부터 갓난이는 정성을 다해 시아버지 시중을 들었다. 네가 이렇게 나를 잘 돌봐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허전한 나를 위해 말동무가 되고 보살펴주니 큰 위로가 되는구나. 미천한 저로 인해 위로가 되셨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갓난이가 시중을 든 이후로 시아버지는 눈에 띄게 활기를 되찾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시아버지는 잠시도 갓난이를 곁에서 떼어놓으려 하지 않았다. 집안일을 하느라 갓난이가 잠깐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 불러댔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저러실까? 부인은 여종에 대한 시아버지의 집착이 점점 더해가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이가 들었어도 남자는 남자 아닌가? 갓난이도 시아버지 곁에 종일 붙어 있는 게 싫지 않은 기색이었다. 그러다 보니 부인은 식솔들 눈치가 보였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차라리 갓난이를 소실로 들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한 부인은 갓난이가 여종이라는 사실이 걸렸다. 하지만 부인은 생각이 깊고 아량이 넓은 여자였다. 시아버지와 갓난이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갓난이로 인해 활력을 찾으셨는데 이참에 소실로 들이시면 어떠하실지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 나이에 소실은 무슨? 시아버지는 처음엔 거절하는 듯 했다. 갓난이도 관연한 나이라 언제까지나 아버님 곁에서 시중을 들 수 없어요. 연분을 맺어야지요. 시아버지는 잠자코 말문을 닫았다. 갓난이 넌 어떠냐? 마음에 둔 사내가 없다면 아버님 소실로 들어오지 않겠니? 그러자 갓난이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싫지는 않지만 어떻게 제가 감히 어르신의 소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됐다. 아버님만 잘 모신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남편이 돌아오려면 한두 해는 더 있어야 하니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며느리는 서둘러서 갓난이를 시아버지 소실로 들였다. 그리고 여종이 아니라 시어머니로 깎듯이 대우했다. 그렇게 며느리는 쉽지 않은 결정을 했지만 모든 걸 순순히 받아들였다. 세월이 흘러 오랜 타지 생활 끝에 남편이 돌아왔다. 부인, 그동안 고생 많았소. 아버님 별거 없으시오? 네, 안채에 계세요. 아버님이 안채에 계시다니요. 아내는 갓난이가 아버지의 소실이 된 사연을 들려주었다.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다. 고맙소. 당신이 나 없는 사이에 외로운 아버지를 위해 애를 많이 썼구려. 아내는 고마워하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빨리 아버님께 가보세요. 당신을 보면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시아버지는 그동안 몰라보게 얼굴이 좋아져 있었다. 아들을 본 아버지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얘야, 내가 며느리 때문에 호강하며 사는구나. 너 없는 사이에 더 젊어진 것 같구나. 아버지는 쑥스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아들을 보고는 활짝 웃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은 자기보다 아버지를 생각한 아내가
더없이 고마웠다. 그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그 집에서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시아버지가 동네에 나가자 친구가 한마디 했다. 이보게, 넋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축하하네. 시아버지는 그 말이 싫지 않은 듯 환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고맙네. 아주 잘생겼지 뭐야. 현명한 며느리 덕분에 느지막이 늦둥이를 얻은 시아버지의 입가에는 미소가 그치질 않았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뛰어넘었고 며느리는 갓난이를, 갓난이는 며느리를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남자와 두 여인의 인연. 오래전 어느 마을에 특별한 운명을 지닌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첫 번째로 태어난 사내아이에게 저주가 씌워져 있었고 그것이 무려 9대째 이어지고 있었다.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우리 아이도 17살이 되면. 어머니는 갓난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어찌된 일인지 그 집안의 첫째 아들은 17번째 생일이 되면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운명이었다. 그의 조부대에도 증조부대에도 그 위의 손주들까지 모두 그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 아이가 17살이 되자 가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어떤 방도를 써서라도 그를 살리려 했지만 마을의 점술가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아드님도 생일이 돌아오는 날 집에 있으면 틀림없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것입니다. 결국 가족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도령을 집 밖으로 떠나보내기로 했다. 어딘가 먼 곳에서 생일을 넘기면 혹시라도 저주를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다. 어머니,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꼭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도령은 슬픔을 뒤로하고 가족들을 안심시키고는 산을 넘고 들을 지나 길고도 긴 여정을 떠났다. 그렇게 도령은 긴 여정 끝에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다. 그는 낯선 곳에서 길을 잃고 떠돌다가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 이보시오, 도령. 어찌하여 얼굴에 그리 그늘이 졌는가? 저주를 피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노인은 그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참으로 험난한 운명이구나.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지. 한양에 김정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 외동딸의 방에 숨으면 무사할 수 있을 것이야. 그날 밤을 무사히 넘긴다면 운명이 바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살 도리가 없구먼. 도령은 그 말을 믿고 당장 김정승 댁을 찾아갔다. 하지만 소슬대문에 널따란 집을 보자 기가 질려 들어갈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그 집 대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젊은이는 누구요? 이 집에 무슨 볼 일이라도 있어? 그러자 그는 할머니에게 자기의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청했다. 그 할머니는 김정승 댁의 먼 친척이었고 할머니는 안쓰러운 마음에 그를 도와주기로 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계책을 짜서 문지기들에게 술과 안주를 대접했고 모두가 취한 틈을 타 도령을 치마 밑에 숨긴 채 몰래 집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렇게 해서 도령은 마침내 김정승 외동딸의 방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
딸의 방까지 무사히 들어온 도령은 할머니가 시킨 대로 병풍 뒤에 숨었다. 한편 김정승의 외동딸은 예상치 못한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다. 갑자기 병풍 뒤에서 낯선 기척이 느껴지자 외동딸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누구냐? 도령은 병풍 뒤에서 나와 다급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도령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딸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점점 불쌍한 생각이 들어 그를 숨겨주기로 했다. 바로 그때 이웃집 이정승 댁 딸이 마시러 왔다. 김정승의 딸은 친구에게 물었다. 사정이 생겨 이곳에 숨어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넌 그를 어떻게 하겠니? 그러자 이정승의 딸은 단호하게 말했다. 물론 도와줘야지. 그 말에 김정승의 딸은 병풍 뒤에 숨어있는 도령을 가리켰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이정승 딸도 놀랐지만 둘은 합심해서 도령을 힘껏 도와주기로 했다. 두 여인은 그를 병풍 뒤에 숨겨놓고 호랑이가 찾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깊은 밤 바람이 거세게 불더니 어둠 속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 거대한 호랑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김정승 딸의 방 앞에 이르렀다. 하지만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두 여인의 강한 기운 때문에 감히 안으로 들어서지를 못했다. 그러자 호랑이는 무릎을 꿇고 애절하게 말했다. 제발 부탁하오. 그 도령을 내어주시오. 나는 지금까지 99명의 사람을 잡아먹었어. 오늘 밤 그 도령을 마지막으로 인간으로 환생할 수 있소. 그러나 두 여인은 단호했다. 이곳은 내가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니다.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호랑이는 절박한 표정으로 애원했다. 부탁이니 그 도령을 내놓아라. 나도 인간이 되고 싶다. 호랑이는 울부짖으며 애원했지만 두 딸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기도를 드렸고 마침내 첫 닭이 울었다. 그러자 호랑이는 눈물을 흘리며 사라졌다. 병풍 뒤에 숨어있던 도령은 그 사이 그만 기절하고 말았다. 도령은 정신을 차린 후 두 여인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떠나려 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두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에게 시 한 수 읊어주겠어요? 도령은 즉석에서 시를 읊었고 너무나 훌륭한 구절에 두 여인 모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나중에 김정승과 이정승은 이 놀라운 사연을 듣고 크게 감탄했다. 두 딸 모두 도령을 마음에 두고 있자 두 집안은 서로 합의하여 도령과 두 딸의 혼인을 결정했다. 도령은 두 신부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다. 어머니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이제 집안에 내려진 저주는 끝이 났구나. 그 뒤로 도령은 부모에게 효도하며 두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다. 그리고 그 집안은 대대로 번영하며 더 이상 호랑이의 저주에 시달리지 않았다고 한다.